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 잔잔하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민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평소 살가움이라고는 약에 쓰려 해도 찾아보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짧은 문자 메시지나 아들 녀석 등살에 마지못해 하는 듯한 안부 전화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 민지가 아침부터 제법 높은 톤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친밀했던 사이인 양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민지예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건조함 대신 꿀이라도 한 스푼 넣은 듯한 달콤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혹시 아들 민철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 대신 전화를 한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이어지는 민지의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백화점에 새로 생긴 매장이 있는데 너무 예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구경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맛있는 점심도 대접할게요. 제안 자체도 뜻밖이었지만 그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님과 같이라는 말과 제가 점심을 대접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제게 살갑게 쇼핑을 가자거나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들네 집에 반찬이라도 가져다 줄 때면 현관문 앞에서 건네받기 바빴고 어쩌다 집에 들어가 차라도 한 잔 마실라 치면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곤 했죠. 그런 민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무언가 다른 속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녀석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응해주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 짧은 고민 끝에 그러겠노라 답했습니다. 그래, 아가. 마침 오늘 별다른 약속도 없었는데 잘 됐구나.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겠니? 제 대답에 민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사탕을 손에 쥔 것처럼 말이죠. 정말요, 어머님? 너무 잘 됐다. 그럼 제가 11시까지 어머님 댁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 들뜬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 속을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재주는 없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저런 갑작스러운 친절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민지는 정말로 제 집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차에서 내린 민지는 평소와 달리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제법 감나가 보이는 가방까지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 저와의 쇼핑을 위해 단단히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죠? 민지는 조수석 문까지 직접 열어주는 과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고 민지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민지가 언제쯤 본색을 드러낼까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백화점으로 향하는 내내 민지는 제 취향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가보고 싶은 매장, 사고 싶은 물건들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오늘 쇼핑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민지의 수다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백화점 쇼핑을 즐기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의 저에게 백화점은 그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부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사람들의 시선과 입방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수하고 평범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민지와의 백화점 나들이는 시작부터 꽤나 피곤한 일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서자 민지는 익숙하게 VIP 전용 주차 구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VIP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들 민철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짧은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오늘 나를 이곳에 데려온 진짜 목적이 슬슬 드러나겠구나. 저는 안전벨트를 풀며 마음속으로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불편한 동행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민지가 제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슬슬 그 실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과한 친절과 들뜬 행동들, 그리고 이 화려한 백화점까지.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계획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중심에는 분명 돈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지는 제 팔짱을 끼며 마치 아주 친밀한 모녀 사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어색한 스킨십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지만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하여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민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1층 명품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몇 달치 월급은 훌쩍 넘는 가격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붙어있는 그곳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들인데 정말 예술이에요. 민지는 제 손을 잡아 끌며 한 유명 브랜드 매장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매장 직원은 민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마도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닌 듯 했습니다. 민지는 물 만난 고기처럼 매장 안을 휘젓고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신 제 눈치를 살피며 제 반응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이 스카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님 목에 두르면 정말 우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이 귀걸이는 어떠세요? 어머님 피부톤에 딱인데요? 민지는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지갑을 열어 그것들을 사줄 것처럼 아부를 떨어댔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예쁘구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 눈에는 그 물건들이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였고, 저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은 제가 허투루 써서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참 동안 매장 안을 둘러보던 민지는 마침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방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의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 가방은 보기에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할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그 가방을 자신의 어깨에 살짝 걸쳐보고는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비춰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정말 예쁘죠? 이건 저한테 어울리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한테 어울리죠? 라니.
지금까지 저를 위해 무언가를 고르는 척 온갖 아양을 떨던 것은 전부 이 말을 하기 위한 밑밥이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제게 무언가를 사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제 돈으로 사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저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는 그런 화려한 것보다는 수수한 게 더 좋더라만. 아가 너한테는 뭐, 너가 좋다면야.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민지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살짝 옅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가방들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제 의중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건 좀 더 무난하죠? 아니면 저쪽에 있는 신상 클러치는요? 그건 가격도 괜찮던데? 라며 은근히 가격까지 언급하는 민지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속을 이렇게까지 긁어놓을 수 있나 싶더군요. 이 아이는 정말이지 경우라는 것을 밥 말아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숨막히는 명품관에 있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저는 민지에게 커피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지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작전을 구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저희는 백화점 안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가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그 악어 가죽 가방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느니 그 정도 되는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느니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너가 예쁜 것을 좋아하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남에게 기대거나 무리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말에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내가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알아. 하지만 그건 너희가 정말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를 위한 것이지. 이렇게 사치품을 사는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가 그런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민철이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시어머니인 나에게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구나. 제법 길게 이어진 저의 설교에 민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어쩌면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애둘러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불쾌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저희 둘 사이를 맴돌았죠. 마침내 민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 가방 하나 사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저는 평생 그런 가방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원망까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옳은 길을 알려주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자유야. 그리고 너의 소원은 너의 능력으로 이루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표정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백화점을 빠져나오는 내내 민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아침에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친절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불편한 동행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민지는 그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민지와 불편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앞으로 한동안은 그 아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뒤에 돌아온 추석 명절에도 콕배기 한 번 비치지 않았죠. 아들 민철이 혼자 멋쩍은 얼굴로 저희 집에 들러서는 민지가 몸이 좋지 않아 함께 오지 못했다는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굳이 그 거짓말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저런 속이 빤히 보이는 아이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민지의 침묵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그 아이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굳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민지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더 이상 그런 뻔뻔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작은 기대는 있었죠. 하지만 민지는 제 기대를 보기 좋게 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반성이나 자숙의 침묵이 아니라 불만과 항의의 침묵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저는 속으로 그리 생각하며 그저 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가끔 아들 민철이가 전화를 걸어와 민지의 안부를 슬쩍 떠보곤 했습니다. 엄마, 민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 목소리에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글쎄다. 그걸 왜 나한테 묻니?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안쓰러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 착하고 순하기만 한 아들이 어쩌다 저런 아이를 만나 마음고생을 하는 건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민지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에 대한 괘씸함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지는 아마도 제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나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의 어리석은 욕심을 채워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오든 저는 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길가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걸려오던 아들 민철이의 전화가 그날따라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민지도 같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지가 저와 밥을 먹겠다고? 그동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아이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 뻔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민철이가 중간에서 많은 애를 썼을 테지요. 글쎄 너가 정 그렇다면야. 어디서 보기로 한 거니? 제 허락에 아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괜찮은 식당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아들은 마치 큰 숙제라도 끝낸 것처럼 홀가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일까? 민지에 대한 불신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은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지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는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아들과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오랜만에 만나는 시어머니 앞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심지어 어딘가 당당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다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머님. 덕분에요. 민지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번 백화점에서처럼 과장된 친절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간간히 아들 민철이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저는 말없이 음식을 먹으며 민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늘 민지가 저를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어색한 식사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룸으로 돌아온 민지의 손에는 이전에 제가 본 적 없는 아주 익숙한 로고가 박힌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쇼핑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샤넬이었습니다. 민지는 보란 듯이 그 쇼핑백에서 반짝이는 검은색 가죽 가방을 꺼내 자신의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샤넬백과 아주 유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모델일지도 몰랐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가방이 어떻게 민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늘 돈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친정에서 사준 것일까? 아니면 아들 민철이가 제게 말도 없이 사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민철이가 사준 것이라면 저는 아들에게 크게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방만 쳐다보고 있자 민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예쁘죠? 얼마 전에 하나 장만했어요. 역시 사람은 좋은 걸 써야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저를 향한 미묘한 조롱까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친정에서 사주셨나 보구나. 제 말에 민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건 제가 제 능력으로 산 거예요. 제 능력으로라는 부분을 유난히 강조하는 민지의 말투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 능력이 과연 어떤 능력인지 저는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식사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민지는 연신 자신의 샤넬백을 만지작거리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런 민지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것일까? 저는 민지의 행동이 단순한 과시욕을 넘어선 저를 향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발은 곧 현실이 되어 제 뒤통수를 후려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의 샤넬백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보란 듯이 샤넬백을 들고 나타났던 그 불편한 저녁 식사 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날의 불쾌감을 잊으려 노력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그 값비싼 가방을 정말 제 능력으로 산 것일까? 그렇다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잔뜩 굳은 얼굴의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민철이와 함께 오거나 아예 발길을 끊거나 둘 중 하나였던 민지가 혼자,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민지는 고개만 까딱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뻔뻔한지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터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보았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샤넬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심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을 보니 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연극을 하려는 것일까? 저는 민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그 눈물은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하던 민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민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비련의 여주인공 같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가증스럽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샤넬 가방, 어머님도 보셨죠? 그거 제가 제 카드로 샀어요. 역시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부로 샀는데 카드 값이 이번 달에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민철 씨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겠고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2천만 원.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고작 가방 하나에 2천만 원을 썼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그것을 저더러 해결해 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민지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 가방 안 사주셔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홧김에 덜컥 사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조금만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민지의 태도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저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저는 민지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더러 네 카드빚 2천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이냐?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추상 같은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서늘한 눈빛에 잠시 움찔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눈물바람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지의 이런 가식적인 행동이 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나는 네 쇼에 놀아날 생각 없다. 제 싸늘한 말에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물도 쏙 들어간 듯 했습니다. 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엄청난 돈을 주고 가방을 샀는지는 모르겠다만 그건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내가 그때 백화점에서 분명히 말했을 텐데 분수에 맞게 네 능력껏 사는 거라고. 네가 저지른 일을 왜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치 부릴 돈은 있고 그 뒷감 당할 용기는 없는 게냐? 제 직설적인 지적에 민지는 더 이상 눈물을 가장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대신 도끼와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깟 2천만 원. 어머님한테는 껌값도 안 되는 돈 아니에요? 그걸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저도 좀 누리고 살면 안 돼요. 이게 다 어머님이 절 무시해서 그런 거잖아요. 민지는 갑자기 돌변하여 제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지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나가거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네 빚은 너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으니 그리 알도록.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지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지가 저희 집에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뛰쳐나간 그날 저녁,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늦은 시간 아들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깊은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집에 돌아가서 또 한바탕 난리를 피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만 있어요. 엄마가 오늘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저를 설득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가 아들에게 또 어떤 식으로 저를 모함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구박하고 내쫓았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소연했겠지요. 민철아, 내가 심하게 한 게 아니라 민지가 잘못한 거다. 자초지종은 너도 들어서 알 것 아니냐.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고 그 빚을 나더러 갚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니 나는 민지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것뿐이야.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민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카드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민지한테 단단히 주의를 줄게요. 네. 이번 한 번만.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착하고 물러터진 아들이 또 민지의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번에 내가 도와주면 민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거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문제다. 너가 정말 민지를 위한다면 이번 일은 민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 그리고 너도 민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려고만 하지 말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도록 해라. 제 말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들려왔죠. 결국 아들은 알겠어요, 엄마. 일단 제가
민지 좀 더 달래볼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민지의 저런 행동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들은 언제쯤이면 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였는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애써 정신을 차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니 민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물기는커녕 싸늘한 냉기마저 감돌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어제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민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어제 이미 내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제 단호한 대답에도 민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아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어머님께 사정하지 않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지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카드빚 안 갚아주시면 저 민철 씨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파탄 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모든 책임은 다 어머님께 있는 거예요. 평생 아들 이혼시킨 매정한 시어머니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시면 당장 제 카드빚 해결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쉽게, 그것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니. 이 아이는 정말이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자신의 협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저를 다그쳤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아직도 제 말이 우습게 들리세요? 민철 씨가 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들이 불행해지는 꼴을 정말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 너가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너희 두 사람의 문제다. 너가 정녕 내 아들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네 카드 빚을 내 돈으로 메꿔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리고 너가 지금 하는 짓은 명백한 협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야. 이 일로 내 아들을 괴롭히거나 다시 한번 나를 이런 식으로 협박하려 든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민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님은 분명 오늘 하신 말씀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민철 씨한테도 다 이를 거예요. 어머님이 우릴 이혼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 마음대로 하려무나.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민지의 광기 어린 목소리를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이혼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으니 저도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당한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설령 그 끝이 아들의 이혼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민지 같은 아이에게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가 이혼을 무기 삼아 저를 협박한 이후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괴로워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민지는 마치 언제 독을 뿜을지 모르는 독사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며 저희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민지의 못된 버릇을 뿌리 뽑고 아들의 인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민철이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저와 민지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식사 자리는 시작부터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지는 저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 철저히 외면했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자 보란듯이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다 놓고는 얄밉게 먹어치우는 유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식사 내내 민지는 틈만 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면서도 자식 힘들게 하는 게 취미인가 봐요. 요즘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 명품 하나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그런 민지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식사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민지 눈치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어떻게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민지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만을 남긴 채 엉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제게 엄마, 죄송해요. 제가 괜한 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라며 풀 죽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당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편한 저녁 식사 이후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문들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지독하고 인색한 시어머니이며 며느리인 민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들의 이혼을 부추기고 있으며 민지를 내쫓기 위해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악의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은 채 저를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매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척들 중 일부는 민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저를 비난하기도 했고, 평소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는 것은 제 성미에 맞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다짜고짜 저를 비난하는 말을 퍼붓기도 했고, 심지어는 익명으로 된 편지가 집으로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편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당장 며느리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민지가 벌인 이 여론몰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퍼뜨린 거짓 소문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저를 협박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도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지의 거짓말과 악의적인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언젠가 민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힘들어한 것은 역시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저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그런 민지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민지를 용서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가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는 매일같이 이혼하자고 하고, 엄마한테는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다. 민철아, 너는 그저 너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하지만 민지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구나.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민지 씨가 어쩌면 엄마 말씀이 다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민지 씨를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민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철아,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다. 중요한 것은 너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너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 거라. 저는 아들을 다독이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작은 위안을 얻은 듯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점점 더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민지가 이혼을 빌미로 협박을 해온 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그 아이가 또 무슨 해괴한 짓을 벌일지 몰라 내심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불안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느닷없이 사돈어른, 그러니까 민지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문자 한 통 없던 양반이 갑자기 무슨 일일까 싶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잔뜩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댁으로 찾아뵐 테니 그리 하시오.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는 듯 사돈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민지가 드디어 자기 부모까지 끌어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사돈들이 저희 집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에서는 불꽃이라도 튈 듯 이글거리는 저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뒤에서 모든 상황을 조종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사돈어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인,
어떻게 우리 귀한 딸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애가 지금 밥도 못 먹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당장 그 카드 빚인가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안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안사돈 역시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사부인 경우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민지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아이인데.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제게 온갖 막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분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 싸워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고함과 울분이 섞인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사돈들은 민지에게 들은 이야기만을 전부인 양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고 단정 짓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민지의 사치를 부추겼다가 이제 와서 모른 척 발뺌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지를 내쫓기 위해 일부러 카드빚 문제를 만들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라더니 정말이지 그 뻔뻔함과 몰상식함은 서로를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따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렇게 흥분하실 시간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먼저 돌아보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사돈 부부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백화점에서 제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일부터 그것이 좌절되자 보란듯이 카드로 샤넬백을 긁고 와서는 저더러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일, 그리고 그것이 거절당하자 이혼을 빌미로 협박한 일까지. 저는 조금의 보탬도 꾸밈도 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제게 보냈던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조금 전 사돈 어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둔 파일까지 재생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려는 듯 강하게 부정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점점 더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수치심마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지의 이혼 협박은 그들에게도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민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 결혼 생활은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 빚, 저는 절대 갚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은 민지와 민철이 두 사람의 문제이지 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따님이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온전히 따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 말에 사돈 부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결국 사돈 부부는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풀 죽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현관을 나섰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혼란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들이 다녀간 후 민지의 태도에는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라는 것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저와 제 아들 민철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민지는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가 파놓은 함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그 끝에는 스스로의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먼저 아들 민철이에게 매달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하소연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심지어는 이러다 내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면 다 어머님 때문인 줄 아세요. 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마음 약한 민철이는 그런 민지의 모습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엄마, 민지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요? 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철아, 저건 민지의 진심이 아니다. 그저 너를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려는 수작일 뿐이야. 너가 지금 저기에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런 일이 반복될 거다. 저는 아들에게 민지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에게 매달리는 작전이 생각처럼 통하지 않자 민지는 다음으로 친척들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 시어머니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어떤 친척들은 민지의 말에 넘어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일일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지의 거짓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바로 제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의 눈물과 하소연에 마음 아파하고 저를 원망하기도 했던 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민지의 본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지가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아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는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민지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민지는 제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못될 수가 있는 거죠? 저 이제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라도 이것이 아들이 앞으로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편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던 민지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을 중고로 내다 팔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샤넬백의 엄청난 할부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심지어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와 어머님, 제가 예전에 쓰던 가방인데 거의 새 거나 다름없거든요. 어머님이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드릴게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내가 네 중고품 처리하는 사람이냐? 라고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지는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혼을 무기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한 이후 저희 집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달되어 오는 듯하여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민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철이 앞으로 등기후 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처음 보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민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대로 민지가 제기한 이혼 소장과 함께 터무니없는 액수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관심,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과 모욕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의 절반을 즉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별지에는 민지가 결혼 생활 중에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목록이라는 해괴한 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유치하고 악의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명절에 전 부치는 것을 강요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남편이 자신의 생일 선물을 잊어버려 모멸감을 느꼈다는 식의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장을 읽으며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하고 악랄해질 수 있는지 민지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철이는 소장을 다 읽고 나서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지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곧바로 제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민지가 보내온 소장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 소설을 써놓으셨네요. 위자료 청구 사유도 터무니없고 재산 분할 역시 민지 씨의 기여도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민지 씨가 혼인 기간 중 발생시킨 채무나 사치로 인한 탕진 내역을 역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와 아들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자료들, 민지의 카드 사용 내역, 협박성 문자 메시지, 사돈댁과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민지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승산이 충분하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증거라면 민지 씨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될 것이고 오히려 민지 씨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특히 그 샤넬백 구입건은 민지 씨의 경제관념 부재와 사치 성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는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민지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이전에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의 결혼 생활 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민지의 거짓말과 이중적인 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냈고, 심지어는 민지가 자신 몰래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까지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역에는 샤넬백 외에도 수많은 사치품 구매 기록과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면서 민지의 실체에 대해 더욱 깊이 절망했지만, 동시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민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 겁니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아들에게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 민지 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인 답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민지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전면 거부하며, 오히려 민지의 혼인 파탄 유책 사유, 과도한 사치, 경제관념 부재,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소문 유포 및 협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민지가 문제 삼았던 샤넬백 구입 비용 2천만 원은 민지 본인의 사치로 인한 채무일 뿐, 시어머니나 남편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의 강경한 대응에 민지 측은 적잖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격앙되어 있었고, 온갖 쌍욕과 함께 다시 한번 저를 협박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어머님 명예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릴 테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지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 그때 가서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더 이상 내 아들이나 나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 전화를 하거나 주변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부디 자중하길 바란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분에 못 이겨 악을 쓰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민지의 파멸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거짓말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이제 거센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와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고, 어떻게든 저희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민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정 기일이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번번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민지는 조정실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 연기를 펼치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피해자인지를 호소했고, 때로는 사돈 부부까지 대동하여 저희를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가 준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민지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지의 과도한 카드 사용 내역과 샤넬백 구입 사실, 그리고 그 빚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던 정황들은 조정위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민지에게 이런 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지만, 민지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결국 조정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저희는 정식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변론을 통해 민지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열변을 토하며 주장했습니다. 민지는 방청석에 앉아 간간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연기를 펼쳤고, 사돈 부부는 증인석에 앉아 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측 변호사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민지 측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민지의 과도한 사치와 낭비벽을 입증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민지가 저와 아들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민지가 주변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민지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지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일부터 시작해서 샤넬백을 카드로 구입한 후 그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며 이혼 협박까지 했던 모든 과정을 담담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증언했을 때 법정 안은 잠시 술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 증언은 민지의 파렴치한 행동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님은 한참 동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주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민철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민지는 판결 내용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판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민지의 절규는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녀는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돈 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민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오랜만에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민지에게 빼앗긴 시간과 상처를 모두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혔다는 것, 그리고 민지의 거짓된 탐욕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처를 잘 보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돈도 얻지 못했고 남편과 가정도 잃었으며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그녀의 샤넬백은 이제 허영과 파멸의 상징으로 남아 그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민지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언젠가는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민지와의 지긋지긋했던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법정에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과 배신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추악한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그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했던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을 하며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아들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지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판결 이후 민지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샤넬백 할부금과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민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명품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돈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민지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아이가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몰락한 것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민지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저런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도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민철이는 점차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지만 대신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듯 했습니다. 주말이면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즐겼고 평일 저녁에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고 눈빛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넘실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번 일이 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평생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시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습니다. 민지와의 악연은 쓰라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의 원칙을 지키며 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철이가 다시 한번 좋은 인연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번 며느리감은 아주 신중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단순히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맛있는 갈비찜이나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소소한 일상.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